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녹화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드릴 내용은 은행 문제하고 그 다음 이동통신사 문제인데, 이분에 특별한 관심이 없으시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의제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주재로 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라는 게 이제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5대 은행, 그 다음에 이제 3대 이동통신사, 이게 독과점 체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독점이 아니고 과점이죠. 몇 개 이제 회사들이, 몇 개 은행들이 이제 전체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점 체제를 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뜩이나 경제 현황 전체가 지금 위기 국면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계층, 특정 기업들, 특정 분야의 어떤 지주들만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구조가 돼서는 이제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독과점 체제를 시정하겠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혁파하겠다 하는 것은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에서 쭉 추진해오던 그런 어떤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5대 은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그다음에 NH농협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이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사실은 대출은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이 5개 은행에서 다 이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 원화 대출금 규모를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1429조 7300원, 300억 원. 네, 이게 이제 대출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대출을 안 해본 사람 없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는 이제 봉고를 받아서 그걸 아껴서 저축해서, 그때는 투자니 주식이나 이런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득을 창출해 나가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땅이나 집을 사서 조금씩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자산을 증식시켜 나가는 그런 식의 이제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펀드라든가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산 증식의 이제 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키워나가든가 이런 게 위해서는 어쩔 도리 없이 은행에 이제 대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5대 은행이 무려 79.8%를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대금리 차이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는데요. 이 예대금리 차이라는 거는 이제 예금하고 대출의 금리 차를 이용한 은행의 수익 창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자면 정말 어마어마한데, 은행이 작년에 무려 14조의 수익을 올렸거든요. 14조의 이익을 올렸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관련된 임원들은 무려 연봉의 300%, 400%의 이제 보너스를 지급받는 이런 이제 돈잔치를 쭉 했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그걸 비꼬는, 그걸 희화화하는 그런 만화라든가 쇼츠라든가 이런 게 아마 각종 매체에서 뜨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이제 여수신, 여신수신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점유율이 어마어마한데요. 이 5대 은행이, 주요 은행이 거래하는 여신이 74.1%, 그 다음에 수신이 63.4%. 왜 이리 갑자기 이제 한국은행이 독과점 형태로 유지되는가 하는 거는 1997년 외환위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때 기업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제 구조조정 단계를 맞으면서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의 어떤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혁파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조흥은행이라든가 제일은행이라든가 그게 이제 외환위기를 통해서 다 없어져 버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가파른 구조 개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외환위기 이후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은 은행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도리 없이 이제 과점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는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문제를 이제 좀 혁파하기 위해서 대통령 주재로 이런 회의를 했었고, 은행에 이제 과점 체제를 시정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대 마진 축소입니다. 대출과 예금 금리의 어떤 차, 그걸 축소시켜야 되겠다. 결국 은행이 돈을 벌어먹는 건 이 예대 마진이죠. 그 마진을 축소시켜 보겠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예대 금리 차를 공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어느 은행이 어떤 식으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어느 정도의 예금이 들어와 있는가 하는 그런 거 투명하게 이제 공시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환 대출, 그다음에 이제 예금 비교 추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금융사 간의 경쟁을 갖다가 도모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5개 정도밖에 없으면은 정말 과점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독점이 뭐고, 독점은 이제 하나가 다 지배하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순수한 형태는 그래 많지 않습니다. 저희 경제사상 대부분이 이제 과점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5개 은행이 이렇게 전체의 어떤 70%,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금융사 간의 이제 경쟁을 강화시켜야 된다 하는 건데, 결국 그러면은 이 좀 더 많은 은행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은행을 하나 설치하는데 초기 단계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 군데서 돈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은행 자체가 돈을 빌려주는 데지만 은행 자체를 최초에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 불경기에 그런 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댈 사람이 있을까? 그런 기관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대책, 그다음에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대책이 마련되고 나서 어떤 후폭풍이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결국 과점 체제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은행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은행이 들어올 은행이 있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성과가 별로 없을 거다라고 해서 이런 조치들을 그만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의 제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하고 은행하고 이제 정부 기술 간의 어떤 장벽 완화 이런 걸 통해서도 유효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들어도,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도 이게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라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알 길은 없습니다. 알 길은 없는데 나중에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그다음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상세한 조치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에서 이야기한 거 은행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발표가 된 거는 이제 이동통신사입니다. 이동통신사도 이제 뭐 확실한 과점이죠. 단 3개. 여러분들 아마 휴대폰 가지고 계신데 그 휴대폰은 이제 이동통신 3사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그다음에 KT, 그다음에 LGU 플러스.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게 이제 좀 친중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부품들을 많이 쓴다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LGU 플러스 그 임원진들이 아마 다 중국에 있다고 온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LGU 플러스를 쓰게 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이런 이야기가 한때 상당히 회자됐었고, 최근에 이제 LGU 플러스가 중국 해커한테 털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커한테 털린 건지 갖다 바친 건지 그건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하간 이 3개 이동통신사가 다 장악하고 있는 이런 문제,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좀 제재를 가야 되겠다. 이것도 은행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문제는 좀 더 많은 통신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번째 이동통신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이야기한 거는 이동통신사를 어떻게 손을 봐야 되냐 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해야 된다, 소비자한테. 통신 시장의 경제를 확대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다음에 통신요금권을 세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통신료의 부담을 해소시켜야 된다. 소유자의 부담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게 이제 골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쁜 일상에 지금 내가 쓴 그 휴대폰의 요금이 얼마나 나갔는가 그 일일이 체크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은 전화 한 통화 그거보다는 데이터 요금 가지고 되게 먹고 사는데, 핸드폰에 쓰다 보면은 이달에 떨어져 나갈 무슨 통신 요금이 쭉 뜨지 않습니까? 상당하죠. 이제 10만 원 육박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넘어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신료가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데, 아마 그런 문제를 민생경제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이런 걸 뒤늦게나마 서두른 거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통신사들이 들어와서 이 과점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게 이제 골자, 이번 계획의 골자인데, 실은 그 새로운 통신 사업자 선정하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은행의 진입하고 똑같이 그게 사실은 새로운 통신사 유입하는 문제가 2010년부터 계속 시도됐습니다만 7차례나 무산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일제히 다 나왔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다 좋은데 이걸 결국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초기 단계에 은행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거겠죠. 근데 과연 이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한 거는 아젠다 세팅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해 줄 만하다. 다만 앞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거나 현재의 어떤 그 과점 체제 구조적 문제를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기관과 출혈이 필요할 거다. 그렇게 내다보는 분석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저도 이게 사실은 정보통신이나 이런 데 뭐 그렇게 많은 관심도 없고요. 별로 그렇게 연구해 본 바가 없어서 조금 생경한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5G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5세대. 그 5세대 휴대폰의 구간을 다양화하겠다 뭐 이런 건데, 지금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40에서 100GB 구간의 요금제를 이제 올 상반기에 3월 안에 출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니어 요금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결국 이제 5G 시니어 요금제입니다. 그거에 SKT하고 KT가 3월 중에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이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뜰폰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건데 5G 요금제의 도매 대가를 인하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인데 휴대폰을 가진 인구가 거의 뭐 4,800만을 넘더라고요. 저희 전 국민이 이제 한 대씩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데 뭐 휴대폰은 뭐 그 정도로 다 가지고 있겠으나 스마트폰은 아마 인구의 절반 조금 넘는 정도일 겁니다. 60% 정도 지금 우리가 쓰는 어린애부터 노인네까지 쓰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일본 애들은 별로 스마트폰 많이 쓰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그 이노가시라라는 사람이 나오는 고독한 미식가라는 방송 있죠. 거기 나온 사람이 지금 10화 시즌 10을 찍고 있는데 아직도 그뭐 휴대폰 보면 옛날 구형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일본은 이제 디지털이 낙후된 나라인데 이 알뜰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전체 4,800만 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아직 700만 대도 채 되지 않는 막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알뜰폰을 좀 더 활성화하는 문제, 이걸 갖다가 정부에서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도 지금 방송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그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날 통신요금 고지서에다가 그 감면 제도 내용을 안내하는 이런 문구를 싣겠다. 이런 것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정부의 조치인데 이동통신사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느냐. 통신 3사가 뭐 이런 걸 제안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30GB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갖다 무료로 제공하겠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게 또 이제 꼼수라고 지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무료로 해준다 해놓고는 결국 나중에는 다 이득을 챙길 거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라는 거는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보고 이윤을 추구하지 마라. 너는 재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수익률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조치들 이번에 나온 걸 보게 되면은 결국 이 문제, 은행의 과점 문제, 이동통신사의 과점 문제 이것도 대표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갖다가 적시를 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 안보 문제, 그냥 이재명을 때려잡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대표님이나 혁명21이 여기 역설적으로 내세운 그 태제들 그런 메시지들 그런 내용들이 그중에 단 하나가 정부가 받아들여서 발표를 했다든지 응용을 했다든지 한다면은 우리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 우리한테 팁을 더 얻어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윤석열이나 지금 현 정부의 무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물론 이런 걸 갖다가 오래전부터 아마 검토는 해왔을 겁니다. 예하간. 그다음에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중산층, 사회적 저층의 어떤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람들의 어떤 불만 내지 경제적 고통 이런 걸 해소시켜줘야 될 필요가 당연하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런 어떤 소소한 정책들, 이런 그 개혁 과제들이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입니다만 오늘 이 녹화 방송의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흔히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국가가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시정하고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한 나라의 어떤 정부의 은행이라든가 통신업체에 대한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개혁 내용 이런 걸 하면서 너무 추상적인 역사 문제까지 전이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원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간에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거는 국가가 최소 한도로만 개입하면은 가장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칙이나 가치가 꼽힐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저도 그렇게 그 사고방식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자본주의 경제를 가장 꼽히는 두 지역을 보자면 북미 대륙하고 유럽이죠. 근데 이제 북미 대륙 같은 경우에 이제 사상이라든가 철학적 기초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모든 게 시장과 개인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국가는 제발 관여하지 마라라고 나옵니다. 국가는 국방이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 쓰고 나머지 경제라든가 사회문화, 보건 의료 이런 건 다 사적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영위할 테니 국가는 그런 데 간섭하지 마라. 이게 미국 사회의 어떤 철학적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은 이제 판약이 다르죠. 똑같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들은 공공 영역이라는 개념을 훨씬 더 중시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개인의 자유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이나 캐나다 이야기형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그걸 보호하고 유지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공 영역에 거기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단일 회사 또는 독점 자본의 이해가 내재돼서는 개재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유럽 사회의 철학적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같은 것만 보더라도 유럽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방송권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 24시간 있으면 24시간 시간대를 특정 민간 방송사한테 제공하는, 판매하는 그런 식의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방송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하는 공공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민간의 이해가 개재될 경우에는 그건 철저히 돈을 지불해라라는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미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윤석열이가 이렇게 개입하는 건 뭐냐? 이건 국가의 개입입니다. 자본과 노동의 그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문제 될 때는 자본과 노동과의 경쟁 구조 이런 것보다는 이제 판매자, 소비자의 갈등 구조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국가 개입하는 건데 이 국가 개입이라는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뭐냐,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시민사회, 한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많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하나의 전범으로 삼고 있는 그런 표준적인 사회 발전 형태가 뭐냐라고 할 경우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플러스 근대 시민사회 형성, 요 두 가지 개념의 기초에 한 어떤 개념을 발전시켜 온 게 이제 근대 사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보면은 자본주의라는 게 봉건 사회에서 그냥 자본주의로 넘어올 때 가장 표준적인 어떤 현상 형태를 뭐로 봤느냐면은 1789년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거는 이제 구체제, 기존의 봉건 체제에서 담보를 받던 귀족들을 갖다가 이제 제3계급 부르주아지들이 시민계급에 몰아내고 근대 공화국을 형성하는 거죠. 그게 어떤 자본주의 이제 경제 성장 또는 근대 시민사회의 가장 표준적인 형태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교과서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 혁명이란 그런 혁명을 통해서 근대 국가를 만들어낸 국가라는 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프랑스는 단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걸 가장 표준적인 형태라고 배웠느냐? 프랑스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 경제가 빨리 발달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이라든가 피비린내 나는 신교와 구교의 어떤 갈등, 그다음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프랑스 혁명에 비하자면은 봉건 사회에서 근대 시민 사회로 이양하는 문제, 이전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봉건제 경제에서 그다음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역사적 과정을 보게 되면은 프랑스와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혁명을 통한 근대 사회 형성, 그다음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도입이라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계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특수한 계기를 그냥 일반화 시켜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든 사람이 영국의 페리 앤더슨이라는 막시스트 역사학자였는데요. 그 사람의 명제가 이제 Lineage of the Absolute States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배우면서 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절대주의 국가, 봉건 체제에 어떤 귀속되어 있던 절대주의 국가를 갖다가 시민계급이 타도하면서 사회가, 소사이어티가 스테이트를 타도하면서 새로운 근대 국가를 형성했다.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페리 앤더슨은 자신의 철저한 어떤 그 자료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국가라는 게 사실은 시민사회와 이렇게 갈등과 분규를 일으키면서 상호작용으로 발전해 왔는데 과거의 절대주의 국가라는 게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발전시키는데 그래 저해 요소가 아니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혁명 보게 되자면은 국가 부분이 과도하게 발전해서 시민사회,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표상화시켜 왔는데 페리 앤더슨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페리 앤더슨은 사실은 이 절대주의 국가가 중상주의를 도모하면서 그 중상주의라는 게 상업 위주의, 상업을 중시하는 그런 국가 정책이죠. 그게 사실은 지금의 근대 자본주의의 맹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형성 과정, 발전 과정에서 절대주의 국가라는 게 결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억누르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국가 장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거의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왜 제가 이 지루한 사회학적인 역사학적인 이런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지금의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정책들은 분명한 국가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자본과 노동의 갈등 관계, 그 다음에 어떤 노사 간의 협조 관계 또는 이제 분규 관계 이런 걸 갖다 중재하고 그다음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국가 개입주의의 어떤 가장 분명한 그런 현상 형태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국가 개입이라는 게 자본주의를 갖다 수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는 데서 가장 이제 근본이 되는
필요한 구성 요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가 개입이라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가치와는 절대적으로 유리되는, 그래서 마치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그거는 사회주의적인 것이고 그거는 공산주의인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은 이 기회를 빌어서 떨어뜨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든지 독과점 체제가 형성이 돼서 그게 소비자의 주권이라든가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언제든지 국가는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개입하는 그 현상 형태를 보고 이것이 사회주의적이다 라고 규정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만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를 사회주의적이다고 이야기한다면 미국도 캐나다도 독일도 일본도 전부 사회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적인 국가 개입하고 자본주의 생산 형식을 온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개입은 엄연히 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녹화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up in thi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